이번 시간부터는 성격 장애 중에서 비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군 성격 장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애성 성격 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과장된 평가로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애라는 말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해서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듯이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비현실적이고 또 어떤 비현실적이어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생활에서 부정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DSM-5의 진단 기준은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어떤 웅대성,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감의 결여가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지금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을 충족을 시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 망상적인 느낌을 갖는다. 두 번째는 끝없는 성공, 그리고 권력, 훌륭함, 아름다움 혹은 이상적인 사랑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고 독특하며 단지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칭찬이나 찬사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5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느끼고 6번째는 대인 간의 어떤 착취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제 공감이 결여가 돼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거나 알아보려는 그런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몰두해 있으니까요. 8번째는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만하고 도도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이런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잦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자,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연적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외연적 자기애는 이제 겉으로 좀 드러나죠. 겉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외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행동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내연적 자기애는 이제 외연적하고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내향적이 되겠죠.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연적 자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어떤 장애라고 이렇게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 장애로 진단되는 사람의 50%에서 75%는 남성이고요. 그리고 사춘기에 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중에 성격 장애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격 장애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듣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더더욱 외로워지는데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더 고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공주병이나 왕자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장애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서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릴 때는 이런 어떤 성향이 어릴 때는 정상일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런 것이 미성숙한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성향들이 성숙한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감을 느끼는 이런 상호적인 성숙한 자기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어떤 유아기적 자기애가 고착이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병적인 자기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엇은요, 부모의 전폭적인 애정과 보살핌으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을 합니다. 원래 유아기 때는 이렇게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어떤 웅대한 자기상, 즉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 그래서 웅대한 자기상이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면 부모가 와서 어떤 그 우유를 준다거나 젖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하여튼 아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울게 되면 부모가 와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유아 자신이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좌절이 됩니다. 좌절을 겪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의 현실적인 한계, 즉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받아들이고 자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이런 좌절을 통해서 성숙한 자기상을 형성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 성격 발달의 과정이죠. 자,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거나 혹은 부족하게 좌절을 경험했을 경우에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좌절이 먼저 부족할 경우에는요, 유아기적 자기애가 지속돼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반대로 좌절이 지나칠 경우에는 어떤 강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돼서 어떤 그 현재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강렬하게 이렇게 집착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한편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이 어린 시절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형성한 이상적인 자기상과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혼합돼서 웅대한 자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의 어떤 자기 표상이나 타인의 표상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가족 내에서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좀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 아이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칭찬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칭찬을 받을 건지 받을 행동과 그렇지 못할 행동에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서 엄마가 칭찬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특성을 크게 부풀려서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어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굉장히 열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만들어서 간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가 칭찬해주는 자기의 어떤 모습과 또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또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상상 내용을 아이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엄마로부터 사랑받게 될 자신의 이상적인 자기상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실제의 자기보다 과장된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을 칭찬해주는 이상적인 어머니상과 또 혼합이 되면서 자신은 이런 사랑을 받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병적인 융합 과정을 거쳐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적 입장에서는요, 늘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는 신념과 또 이런 신념들이 어렸을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메시지에 의해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외모적인 것으로 좀 칭찬을 많이 받은 아동들은 이 가치를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거에 지나치게 가치를 둬서 성장을 해서도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외적인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자, 치료로는 이 환자와 그러니까 내담자와 치료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 관계가 어렸을 때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재해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이 전이 관계, 즉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치료적 관계, 이 전이 관계로 나타나는 갈등을 해석하는 일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내담자가 치료사에게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어린 시절 욕망이 부모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좌절된 욕구나 치료사가 내담자의 어떤 것들이 좌절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사는 내담자를 분석하기보다는 분석을 하게 되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데 치료사가 그것을 뭐 깎아내리거나 분석을 하게 되면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공감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자는 내담자들은 치료사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분리시켜 놓은 어떤 모욕감이나 시기심이나 분노 감정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치료사를 이상화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그런 숨겨놓은 그런 시기심 때문에 치료사한테 경쟁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이런 내담자 욕구를 초반에는 수용과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뢰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내담자의 이런 면들을 좀 직면을 시켜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긍정적이고 우월한 점들을 자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된 자신의 측면을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런 양극화된 자신의 측면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 독특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상화된 자기상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민성, 그리고 대상과의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상담의 치료의 목표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B형 성격 장애 중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계성이란 용어는요,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다. 그러니까 신경증도 아니고 정신증도 아닌 그 사이에 증상들이 이 사이에 놓여 있다. 이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차하는 어떤 불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인 성향이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성 때문에 또 자살이나 자해 같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계선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DSM-5 진단 기준은 대인관계나 자아상과 정서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심한 충동성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이러한 특징적인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다음의 특성 중 5가지 이상의 항목에 충족을 시키면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실제 혹은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려는 극도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성격 장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유기, 즉 버려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인간관계 패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강렬한 애정을 보이면서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좌절이 될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또 평가절하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상 혹은 자기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충동성이라 하면 어떤 성관계나 또 약물 남용이나 그리고 낭비하는 거, 그리고 무모한 운전이나 폭식, 충동성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되풀이되는 자살 행동이나 자살 식용 혹은 위협을 한다거나 자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분의 현저한 반응성으로 기인하는 정서적인 불안정성,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공허함, 이런 이제 성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적절하고 강렬한 분노나 혹은 분노 통제가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시적인 편집증적인 사고 혹은 심각한 해리 증상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이제 해리 증상이나 이런 정신증적인 증상은 뭐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고요. 해리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해리 증상으로 인해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유병률은요, 75% 정도가 유병률의 2%에서 이 2%의 75% 정도가 여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해나 자살 위험은 초기 성인기에 가장 높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 40대에 이르면 대인관계나 직업 능력이 현저하게 안정이 되지만 어떤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이나 약물 남용이나 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거나 또 입원 경력이 있을 때는 예후가 좋지 않겠습니다. 또 이 장애자들이 기분 장애가 같이 나타날 때는 자살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나 이 청년기에 자아 정체감의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이 유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정신분석대 입장에서는 유아기 때 어머니와 맺었던 어떤 경험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는 어렸을 때 이제 오로지 엄마에게, 부모에게 의존을 하게 되죠.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모든 걸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늘 옆에 있던 부모가 이렇게 잠깐 없어질 경우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데, 이 유아와 엄마가 어떤 충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어떤 따뜻하고 친밀한 어떤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안정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엄마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다가도 엄마가 돌아오면 안정을 찾고, 또 엄마가 없으면 또 엄마가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이와 엄마와 그런 어떤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한 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운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이 돼서도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버려지는 두려움을,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 충격적인 외상을 또 원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에서 어린 시절 아동 학대에 자나리니가 어렸을 때 아동 학대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아동 학대가 이 아동 학대로 인한 어떤 충격적인 외상이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의 72%가 언어적인 학대에 해당되고 46%는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6%가 성적 학대, 76%가 부모의 양육 태만, 74%가 18세 이전에 이 부모의 어떤 상실, 부모와의 상실이나 이별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 충격적인 외상이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외상 경험이 부모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합하지 못해서 분리나 부인이나 투사적 동일시와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3가지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위험하고 악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힘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을 통해서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지적인 오류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어떤 외부의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가족 중에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기질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행동 억제와 관련된 세로토닌의 활동 수준이 낮고 이런 것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도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대상입니다. 이 치료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사에게 아주 강렬하고 불안정한 어떤 관계를 치료사에게도 나타내는데요. 이 치료사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내담자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오해를 많이 하거나 또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나 또 어떤 치료 시에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치료자에게 다양한 요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어떤 해답을 원하거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원하는 이런 요구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 내담자에게는 모호하거나 애매한 언행보다는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일관성 있고 또 안정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아가 약한 경우에는 지지적이고 표현적인 치료가 적합하겠고요. 자아가 강한 경우에는 통찰, 지향적인 치료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역동 치료에서는 자아를 강화시켜서 불안을 잘 인내하고 통제력을 잘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내담자에게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자기 인식과 대인 관계를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7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신념들, 비합리적인 그 신념들을 어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으로 바꾸는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어떤 흑백 논리 사고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대안적인 사고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내담자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수용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는 어떤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충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로 치료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